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태풍도 오는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차죠. 사례부터 보고 나서 이제 기록 문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모의 시험 사례형 문제 보시고요. 자, 쉬는 시간에 이제 1문 보고 쉬었다가 2문 보고 쉬었다가 이제 기록 볼 건데, 쉬는 시간에 이제 사례 문제는 그래도 뭐 한 페이지 문제 다 정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보면서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기록 같은 경우는 그 막 50페이지 문제 자체를 하나하나 진짜 꼼꼼하게 막 풀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 기록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제 안 풀어보셨던 분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기록 문제 정도는 빨리 한번 분석을 하고, 이런 사실관계구나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기록 강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문으로 바로 가죠. 뭐 지금 단계에서 뭐 기초 개념으로 뭐 기본 개념으로 답안 구성에 이런 이제 기초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1문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우리 변신은 사례 시험에서 문제 사실관계 자체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이요. 물론 이제 개인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뭐 달리 뭐 이건 추천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닌데, 밑에 써 있는 물음 설문부터 읽고 역으로 사실관계 올라가는 게 나아요. 자, 설문 밑에 이제 1번 보시면 사실관계 양과로 1번에서 가불병의 죄책 35점이고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 그리고 3번 딱 바로 보시면 사실관계 3에서 갑과 정의 죄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 죄책 논하는 게 가장 전형적으로 이렇게 통배점으로 크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 자체가 아직 사실관계 안 읽었지만 양가로 1번 사실관계랑 양가로 3번 사실관계를 별도로 그냥 별개 형법 문제로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 풀기는 훨씬 수월한데, 이런 걸 위에 사실관계부터 읽어버리면 끊기지 않고 그냥 다 막 중원부 엮어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사실관계 길게 나오는 사례 문제에서는 밑에 이 물음부터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1번에서 갑을병, 3번에서 갑정이고요. 자, 그 설문 2번 보시면 이제 형소법 들어가죠. 양가로 2번에서 USB에 담긴 녹화 영상의 증거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실관계 안 읽어봤더라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쟁점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USB에 담긴 녹화 영상 파일이니까 전자기록 압수 절차, 집행 방법 이런 것들 추가로 뭐 참여권 보장이니 출력 문건의 증거 능력이 기본 케이스 있죠. 이런 것들도 되든 안 되든 일단 1차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거고요. USB에 담긴 녹화 영상이니까 이게 사진으로 갈 건지 동영상으로 갈 건지, 뭐 사진이면은 사진 촬영의 법적 성질이나 아니면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이냐, 아니면 아싸리 그냥 전문 증거로서 제출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쟁점 검토를 해야겠구나죠. 말로 하니까 이게 긴 거지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는데 0.5초예요. 자, 그리고 난 4번 보시면 양가로 3으로 기소된 정, 법정에서 녹화 영상 삭제 범죄 관련 삭제한 적이 없다. 자, 무슨 범죄인지는 읽어봐야겠지만 뭔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뜻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설령 가정이 들어갑니다. 일단 안 했다고 주장해보고 그 안 했다는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가정에서 들어가죠. 삭제했다 하더라도 사리 변별 능력이 미약, 표현을 좀 정리해줬죠. 심신감경이잖아요. 심신미약. 그래서 임의적 감경 주장 들어가죠. 자, 이에 대해 법원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1, 2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의 배척 취지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법원 태도의 적법성이죠.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사실관계 안 읽어도 쟁점하고 결론 바로 나옵니다. 자, 결론은 뭐야?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시함에 있어서 1번 주장 배척한 거, 2번 주장 배척한 거 구구절절히 판결문 이유에 써줘야 되냐 문제예요. 그래서 323조 2항 관련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당방위나 책임조각 주장, 위법성 조각, 책임조각 주장인데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 때린 거면 정당방위 주장 받아주지 않은 거, 책임조각 주장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를 323조 2항에 따라 유죄 판결의 이유에 무조건 써야 되는데, 자, 이게 타이틀이 어떻게 잡혀요?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잡히는 거죠. 자, 원래는 써야 되고 만약에 안 썼으면 위법한 건데, 자, 일단 뭐요? 동그라미 1번 단순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잡히면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 주장 아니니까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 없다고 하죠. 그러면 구구절절히 판단하지 않고 판결 때린
법원의 조치 1번 부분에 한해서 적법한 조치다 결론 나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포인트는 뭐야? 이게 만약에 필요적 감면을 주장한 건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거면 필요적 감면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역시 유죄 판결의 이유에 써줘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이 법이 개정됐죠.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임의적에 대한 주장 판단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와요. 그래서 결론은 1번 부분, 2번 부분 구구절절히 쓰지 않은 거 아무 문제 없다. 적법하냐 물어봤으니까 적법하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지금 4번 설문 쫙 읽고 나서 물론 이제 양가로 3번 사실관계 읽으면서 동그라미 1번이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최종 확인을 하고 답안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결론, 쟁점하고 결론 나오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뽑아놓고 양가로 3번 빨리 읽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냥 이거부터 답안 써버리고 가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좀 내용은 이제 전체 위에 읽고 좀 해설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다시 이제 위로 가셔가지고요. 양가루 1번에서 갑을병 죄책을 찾으면서 읽어야죠. 자,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 연필 하나 들고 다 이제 체크하면서 가셔야 돼요. 기록 같으면 아예 따로 메모를 하지만 사례 같은 게 문제지 읽으면서 체크하는 게 메모가 되는 거죠. A를 살해할 계획을 설명하면서 칼을 구해달라고 부탁. 이에 을은 살해에 사용한 칼을 구해다 주었다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지금 표현 자체가 갑과 을이 A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 문담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갑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을한테 좀 도와줘라고 해서 흉기를 구해다 주는 식으로 도와줘서 방조사실로 붙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다른 견해대립 같은 거 잡힐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 그대로 방조가 있구나예요. 자, 그래서 갑은 그 칼을 들고 3일간 매일 밤 10시경에 피해자 A 집 주변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A가 나타나서 찔렀으면 이제 살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을 건데 한 번도 A를 만나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며칠 뒤 갑은 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다른 이제 범행 사실관계로 잡히죠. 자, 그럼 구해주었다 이 첫 번째 문장까지 딱 끊어지면 뭐가 잡히는 거예요? 갑은 살인의 예비 음모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준비행위까지 했지만 실제로 A를 만난 적도 없어요. 만약에 A가 나타난 순간에서 죽어라 하고 찌르려고 달려들었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살인의 실행의 착순이 있고 피해자가 안 죽었으면 살인 미수다 뭐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케이스는 뭐요? 기다리다가 만나지도 못해서 찔러볼 행위 자체에 나아가지도 못했다니까 갑은 살인 예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을이 핵심이에요. 지금 도와준 갑이 정범이죠? 뭐 도와줄 생각 가지고 도와줬고 갑이 뭐 살인고의 있었고 이런 거 다 인정되고 근데 중요한 건 갑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아니했다요. 일단 여기를 차근차근 풀면 어떻게 돼요? 사례 문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백지에다가 지금 가장 먼저 딱 써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순간 멈칫할 수 있는 게 을죄책부터 노네요. 갑죄책부터 노네. 항상 이건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지금 정범하고 협의의 공범이면 제한종속 형식에 따라 뭐가 일단 잡혀야 돼요? 정범의 불법이 잡혀야 그에 따라 교사범의 죄책이 잡혀요. 무슨 죄의 교사범, 무슨 죄의 방조범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정범한테 무슨 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된다가 잡혀야 제한종속 형식에 따라 무슨 죄의 방조교사 이렇게 내가 답안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답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갑을병정 순서니까 갑을이 아니에요. 갑이 직접적인 정범이고 실행행위자고 제한종속 형식에 따라 갑의 불법이 잡혀야 을의 걸 논할 여지가 생기니까 갑부터 쓰는 겁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순간 빨리 판단해가지고 갑죄치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교사정범도 마찬가지지만 하다못해 무슨 공모공동정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어떻게 정리하라 그래요? 범죄의 객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먼 사람, 제일 먼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갑 같은 경우가 피해자에 가장 가까운 정범위가 갑을 논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진 교사방조 을을 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일단 얘는 그냥 뭐 논할 것도 없어요. 살인 미수죠. 아니 살인 예비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 예비에 그친 사람을 도와준 방조범 을과 관련해서 이건 이제 사례 쟁점 공부한 걸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쟁점 두 개가 바로 붙죠.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예비에 있어서도 방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예요. 자, 근데 이 쟁점 설명할 때 항상 앞에서 하나 쟁점을 추가로 배우고 넘어가죠. 얘 둘은 항상 순서가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순서도 바뀌면 안 되는 게 타인 예비 인정 여부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좀 해설을 보면서 가죠.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자, 문제 앞에 해설 표도 같이 보면서 가죠. 자, 설문 1에 자, 아라비아 숫자 그냥 숫자라고 할게요. 자, 1. 칼을 구해준 행위 관련해서 갑을 죄책이고요. 자, 판가로 1번 보시면 자, 목차 순서 같은 경우는 기록은 웬만하면 다 맞춰서 가는데 지금 사례라서 좀 간단히 하는 거죠. 목차 순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로마자 들어가고 숫자 1 들어가고 원래 한글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가로 그 다음에 반가로 한글, 그 다음에 양가로 숫자 한글이에요. 이게 판결문 이유 쓸 때 목차도 이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록 답안, 실무 답안 쓸 때 요거 바꿔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바꿔 쓰면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사례 기록 답안이랑 통일해가지고 맞춰 쓰세요. 근데 이제 사례 답안이 이렇게까지 세부 목차까지 갈 일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답안은 한글을 날려버리게 써놓은 거죠. 대신에 요런 거 바꿔 쓰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양가로를 올려 써버리면 있는 사람 헷갈려요. 자, 갑죄책 그냥 살인 예비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저보고 쓰라 그러면 한 줄이에요, 그냥. 갑은 그냥 기다리다 말아가지고 실행에 착수조차 나아가지 아니하였는 바 살인 예비죄가 성립함에 그친다. 실제 답안 쓰면 한 줄 반 나올 겁니다. 실제 답안은 이렇게까지 막 구구절절 그나마 지금 저는 뭐보다 봐도 좀 짧게 쓰는 편이긴 한데 실제 답안은 더 끊어 써야 돼요. 어차피 뒤에 쓸 게 그냥 그득그득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살인 예비고요. 자, 반가로 2번이 핵심이죠. 양가로 1번 쟁점이에요. 타인 예비 포함 여부. 자, 논의의 출발은 뭐야? 지금 을이 살인 예비 갑을 도와준 거를 갑의 범행을 도와준 걸로 포섭을 할 거냐, 그냥 을에게도 자기 범죄로서 살인 예비를 인정할 거냐예요. 그게 타인 예비 포함 여부죠. 그래서 쟁점 키워드 보시면 타인 실행행위를 위한 준비행위인 타인 예비도 그냥 자기 범행으로서 예비죄에 포함시킬 건지 긍정설, 부정설이고요. 긍정설에 따르면 을에게 그냥 피해자에 대한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고 부정설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갑의 예비에 대한 방조 성립으로 가는 거고요. 결론은 당연히 부정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설로 갔으니까 양가로 2번 쟁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 갑의 살인 예비를 도와준 것 관련해서 실행행위 자체가 예비에 그쳤으니까 이런 건 방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는 부정설. 그래도 도와준 거 방조 얼마든지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긍정설이죠. 그래서 예비 방조범의 인정 여부, 성립 여부, 긍정설, 부정설. 여기는 판례가 있죠. 판례 부정설 입장 생각건데 부정설이 타당하다. 판례 이제 부정설로 가고 부정설이 타당하다 해서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예비의 실행에 착수 부정되는 걸 강조하는 부정설로 뺀 거고요. 당연히 검토 긍정설로 빼가지고 예비 방조 된다로 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특이한 거 아니면 판례대로 가지만 판례 반대로 비판하면서 가도 뭐 틀린 답안은 아니에요. 대신에 양가로 1번 쟁점 논하고 나서 양가로 2번 쟁점으로 가는 건 순서도 바뀔 수 없죠. 순서가 상관없는 쟁점도 있지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가로 1번 쟁점부터 논하고 양가로 2번 쟁점으로 논하는 순서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부정설로 가니까 양가로 2번 쟁점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쟁점 연결되는 것들은 그냥 세트로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해요. 형법 시간에도 그냥 같이 묶어서 그냥 이거 같이 보는 쟁점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 법리기재 이런 것도 다 이제 했던 거니까 법리기재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모범 답안이니까 이것도 막 해설에다가 학설 내용 같은 것도 구구절절히 막 체크하게 써도 되는데 그런 거 싹 생략해버렸죠. 딱 이렇게만 써라 그랬죠. 쟁점 키워드 쓰고 학설은 이름만 쓰세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학설 내용까지 꽉꽉 써야 되는 답안인데 현실적으로 그 답안 쓰는 거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설을 또 아예 날려버리긴 찝찝하죠. 그러면 딱 이제 차선책으로 키워드 쓰고 견해 대립 이름만 쓰되 이름 가지고 내용이 특정 안 되는 절충설만 내용 한 줄 써주고 자,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쓰는 거죠. 양가로 2번 보시면 판례도 딱 이렇게 틀을 맞춰버려요. 판례 부정설 입장 평가할 수 있으면 평가해주고 뒤에 이제 판례 키워드 그대로 외워 쓴 다음에 자, 그리고 학판을 썼으면 항상 학설을 아예 안 써버리고 판례만 썼으면 판례대로 바로 포섭이지만 어쨌든 견해 대립 소개를 했으면 항상 마무리는 검토로 끝나야 됩니다. 학설 판례 써놓고 검토 누락하고 사안 포섭하면 그건 법리 기재 누락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건대 검토 표현 연결 붙여주고 앞에서 안 쓴 근거 하나 써주고 이러이런 근거 고려할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검토를 맺어준 학설 가지고 뒤에 사안 포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나는 학설 아예 쓰기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딱 타협하시면 돼요? 쟁점 키워드 쓰셔야 돼요. 쟁점 키워드 쓰고 판례 태도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그럼 학설하고 검토가 빠지는 거죠. 뭐 그렇게 쓰더라도 막 뭐 붙고 떨어지는데 그렇게까지 큰 지장은 없을 건데 그래도 사례 답안을 좀 점수를 많이 받겠다 싶으면 이 정도 틀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 사실관계로 와가지고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아까 해설의 숫자 1번에 반가로 1, 2까지 이제 기재가 끝납니다. 이런 것들 바로 답안 기재를 해도 되지만 여기까지만 쓰고 바로 답안 기재는 좀 애매하죠. 그럼 첫 번째 문장 위에다가 방금 잡은 쟁점 키워드 같은 것들만 딱 써놓으시면 돼요. 판례 태도 같은 것까지 막 여배에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공부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시험장을 들어가면 쟁점 키워드만 딱 던져주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학판검을 어떻게 쓸 건지 내 머릿속에 이미 암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키워드만 빨리 나만 알아볼 수 그냥 표시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죠. 세 번째 줄. 며칠 뒤 갑은 자신의 전처예요. 굳이 전처라는 거 해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거 그냥 뒤에서 뭐 문제가 될 것 같은 표시해두는 거죠. 일단 전처니까 현재는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고 과거에 이게 법률상 배우자 친족관계 있었던 자로 잡히겠죠. 자, 정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자, 아까 범행 살인하려고 했던 건 끝났고 실패했죠.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범위의 갱신이 나오죠. 병을 만나가지고 A를 살해하고 여기는 이제 공동정범으로 공모라는 표현을 아예 그냥 대놓고 써줬죠. 그냥 공동정범으로 잡으면 돼요. 공모했고요. 이제 실행행위 분담 나오죠. 살해에 필요한 제초제를 구입한 후 A가 식사하고 있는 Y 식당에 들어가요. 사람을 죽이려고 손님인 척 식당에 들어갔으니까 옛날 같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사실관계는 뭐 주거침입 그냥 굳이 뭐 검토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다 싶었지만 지금 주거침입죄가 전원합죄로 판례가 싸그리 다 바뀌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파트잖아요. 딱 바로 뭐가 나와요? 범죄, 사람을 죽일 범죄 목적으로 손님인 척 사장님이 들어오세요라는 승낙 받고 들어갔죠. 이게 주거침입죄가 될 거냐 말 거냐 그냥 최신 판례 쟁점 바로 잡혀버리죠. 주거침입 관련해서 그냥 결론 바로 내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살해 관련으로 가서 잠시 화장실의 간틈을 이용해서 갑은 망을 보고 병은 준비한 제초제를 A의 맥주잔에 넣었죠.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독약을 먹이는 거죠. 근데 뭐야? 맥주를 마시고도 경미복통 알았을 뿐 실패죠. 바로 그냥 미수가 떠버리죠. 자, 그리고 미수가 딱 뜨면서 이제 실행의 착수가 있고 결과 발생 부정해가지고 사실관계에서 미수가 뜨면 바로 딱 찾아야 될 게 뭐야? 미수의 종류로 가야죠. 이게 장애미수로 갈 건지 중지미수로 갈 건지 불능미수로 갈 건지를 따져야 돼서 중지미수로 가면 이제 뭐 자의성 인정 여부 막 이쪽으로 발전을 할 거고 쟁점이 불능 쪽으로 가면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의 기준 관련해가지고 불능미수 위험성의 판단 기준 해가지고 구체적 위험성 추정 막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뒤에 사실관계를 찾아 읽으면 되죠. 그 제초제는 라벨에 사람에게 거의 무해하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으로 이거 먹여봤자 사람이 죽이는 독약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 딱 잡히는 게 뭐야?
이런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애시당초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인식 착오하고 행위에 나아가서 실제로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불능미수 케이스예요. 그럼 딱 이쟁점은 뭐예요?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에 있어서 불능미수에 있어서 위험성 판단 기준이죠. 판례 태도는 구객관설도 있고 무슨 위험설도 있고 일관되지 않고 검토 자체는 추상적 구체적 어느 걸로 가도 상관없고 사안 검토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안은 당연히 뭐야? 나는 독약으로 인식하고 나아갔으니까 불능미수 성립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다 풀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답안만 아까 찾은 쟁점 맞춰가지고 잘 써주면 돼요. 다시 해설 좀 여기까지 보고 가죠.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설문 1번, 숫자 1번. 아까 칼구에다 준 거, 살인예비 방조 안 된다. 그거 맞춰서 이제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제초제 먹인 행위 관련해서 갑과 병 죄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갑과 병의 죄책이 만약에 검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면 갑의 죄책, 병의 죄책 아까 위에 쓴 것처럼 따로 나눠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 같으면 뭐 구별되지 않죠. 그냥 묶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1번이에요. 지금 내가 불능범, 불능미수를 검토하면 일단 법리기재에 뭐는 들어가야 돼요. 형법 27조는 베끼고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이런 27조 조문 내용 쓰는 거 외워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법전 펴가지고 베껴 쓰셔야 돼요. 요런 거 외워 쓰면 물론 이제 옛날 사법시험 같으면은 외워 쓰라고 해요. 조문 베끼는 거 답안 없어 보인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규정을 베껴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 써봤자 시간만 더 걸리고 표현만 부정확해요. 실제로 답안 피드백을 해보면 규정을 베껴 쓰는 사람하고 정리해서 외워 쓰는 사람하고 답안 퀄리티가 베껴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도 이제 모범 답안이니까 좀 답안이 있어 보이게 정리해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베껴 쓰는 것도 있어요. 제발 그냥 베껴 쓰라고. 왜냐면 정리해서 써놓은 게 모범 답안을 그렇게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따라 쓰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27조는 베껴주고 이 27조 해석 관련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 기준 이게 쟁점 키워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학설은 그냥 이 정도 이름만 써요.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주관설, 추상적 위험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구객관설 입장에서 판시한 바도 있고 추상적 위험설 범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바도 있어 그 태도가 일관되지 아니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를 가야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검토가 붙어야 돼요. 판례 태도 자체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판례만 써가지고는 사안포서 발 결론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생각건데 뭐 구체적 위험설 타당하다고 가셔도 되고 추상적 위험설로 가셔도 돼요. 이건 아무 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안의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돼요? 행위자들은 독약, 사람 죽일 수 있는 걸로 인식하고 나아가는 바 위험성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요. 따라서 불능범이 아닌 살인의 불능미수 성립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건 사례든 기록이든 규정 적시는 가야죠. 살인 미수니까 일단 미수 규정 254조, 미수에 있어 살인 규정 250조 1항이죠. 보통 살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불능미수 규정 27조까지 붙여가지고 조문 정리 써주는 거예요. 이런 조문 같은 것도 당장에 답안 쓸 때 외워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살인죄 파트 딱 쓸 거니까 살인죄 파트 조문 펴두고 눈으로 빨리 확인해가지고 숫자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이런 숫자까지 외워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가로 2번이에요. 이런 사실관계에서 옛날 같으면 뭐 작년, 재작년 시험 같으면 그냥 주거침입은 그냥 보론 정도로만 간단히 치고 넘어가세요로 끝내겠지만 이제 최신 판례가 들어가 버리죠. 주거침입죄는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와요. 선사기 전체 해서 한 번만 나올 건지 선사기 3번 다 나올 건지 그 정도만 그냥 차이 있을 거지 무조건 주거침입죄 선택형 한 문제 사례 기록 주관식 하나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체 파트 중요도가 다 특혜급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뭐야?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긍정설 부정설. 자, 이것도 뭐 옛날 사법시험 답안 같으면 막 예전 판례는 이렇지만 최신 판례는 이런 걸 근거해서 견해를 바꿨다 이렇게 막 비교했을 건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답안 쓸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답안을 쓸 때 옛날 사법시험 사례 문제랑 여러분들 변시 사례 문제랑 아무 차이점이 없거든요. 사실관계도 똑같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논하는 쟁점, 법리, 사안포습 쓴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사시는 1점당 답안 공간을 2.2주를 잡고 변시는 1.2주를 잡아요. 계산하기 귀찮으니 그냥 한 줄로 잡고 오버되면 1.2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거치 및 반가로 2번 부분에 대한 답안 기재를 할 때 사법시험은 이게 10점짜리면 25줄을 할애해가지고 답안을 쓰지만 변시는 10줄이라고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쓸 때 절반을 더 쳐야 되거든요, 변시는. 그러니까 학설도 내용을 쓸 것도 없는 거고 다 날리고 쳐내고 날리고 쳐내고 계속 짧게 쓰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역시 판례 비교할 거 없고 그냥 이 정도 표현만 써줘요. 내가 전원합의체를 쓴다 표현인 거죠. 최근 견해를 변경하여 부정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침입이 될 수 없다. 부정설이 타당해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내가 좀 답안에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나 답안 공간 여유나 배점도 좀 넉넉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좀 막 더 써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잡아놓은 부분에서 내용을 늘리는 건 없어요. 원래 이쟁점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다음 시험에 주거침입이 또 나와요. 2차에도. 주거침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에서 출발, 여기서 이제 사실상 평원서를 잡아놓고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관련해서 이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공동 주거권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에 반해가지고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부, 다 보호법익 쟁점을 먼저 원래 이론적으로 논하고 주거권서를 취하는 견해와 사실상 평원서를 취하는 견해들이 아까 개별 케이스 쟁점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도 내가 답안 분량을 높게 좀 늘릴 것 같으면 지금 쓰는 거에서 분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쓰는 거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거 성립하는 거냐 쓰기 전에 이거를 추가로 논하는 거야. 그래서 주거침입죄 보호법익 사실상 평원설이고 이런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건지 문제된다를 엮어 쓰는 겁니다. 대신에 근데 계속 얘기하죠. 실제로 시험 문제 써보면 이런 거 다 생략이에요. 자, 그리고 죄책 잘 잡으라 그랬죠. 폭처법 2조 2항은 누락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생뚱맞게 주거침입에 공동정범으로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폭처법 2조 2항 법전을 펴서 2조 2항을 딱 펴보면 2명 이상 공동으로 요런 범죄 다 써있어요. 그냥 찾아볼 것도 없이. 괄호 안에 죄 다 써있죠? 요런 범죄들 2명 이상 공동으로 하면 폭처법 2조 2항에서 2분의 1 가중처벌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 논의를 할 때 만약에 여기는 그래도 성립 안 되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성립이 돼버리는 케이스면 어떻게 돼요? 죄책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결론하고 갑과 병에게는 폭처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야? 형법 공동정범은 틀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변시까지 고려해서 특별법까지 고려해가지고 답안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폭처법 누락하는 순간 결론에서 한 1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수 1점이 이거 여러분들 점수 조정 들어가면 생각보다 점수가 커지죠. 이런 거 누락 안 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대에서 고득점을 한다고 했을 때 막 남들이 모르는 막 A급 쟁점을 나만 10점짜리를 통으로 써가지고 고득점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남들이 모르면 나도 모를 거고 남들이 다 안 쓰는 것 자체는 A급 쟁점이 아니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10점 차이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것들 신경 안 써가지고 순간순간 누락하고 실수해가지고 1점 빠지고 1점 빠지고 1점 빠지고가 전체 200문제 한 10개 뭐 10점 해가지고 남들보다 10점 차이 날 수 있어요. 원점수 10점이면 이게 조정하면 막 15점으로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런 것도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죄책 논의에서 성립하는 범죄 2개 이상일 때 죄수 검토로 빠지죠. 그래서 이제 전체 죄책을 몰아가지고 쓰는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소결에서 무슨 죄 된다 안 된다 썼기 때문에 그걸 굳이 몰아서 정리할 필요 없어요. 역시 사시답안 같은 거 쓰지만 변시답안 같으면 한 번만 답안에 써 있으면 돼요. 중복기재에서 쓴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2번 주는 거 없거든요. 무슨 죄가 된다 안 된다 소결로는 어쨌든 내가 위에서 논한 목차 마지막 줄에 써 있거든요.
그걸 정리해 쓰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소결은 우리 답안에서 뭘 쓰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죄가 성립할 때 죄수 검토로 빠져요. 그리고 죄수 검토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판례가 있으면 무조건 판례 들어갑니다. 죄수는 무조건 판례 들어가요. 그리고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면 결론은 뭐야? 구색만 맞으면 돼요. 그냥 구색만 맞으면 0.5점 추가 받고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또 뭐야? 그 구색 맞추는 거 자체를 또 누락하면 0.5점씩 빠지는 거예요. 0.5점, 1점 깨알같이 빠져가지고 모하면 딱 10점입니다, 여러분들. 10점이면 객관식 몇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락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막판에 잡는 것들은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빼먹는 거 잡는 거예요. 뭐 따로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냥 쓰겠다 해가지고 쓰는 표현만 좀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답안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둘 다 가능한 게 아까 얘기했죠. 직접적인 판례 없는 케이스는 죄수는 구색만 맞으면 돼요. 논리적으로 지장만 없으면 되거든요. 하자만 없으면. 지금 써놓은 답안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칼 들고 기다리다가 나아가지 못한 거랑 별도로 제초제 먹이려고 죽인 거랑을 범위의 갱신, 별도의 살인고의 행위를 잡아가지고 앞에 거는 살인예비, 뒤에 거 살인미수, 그냥 별개 실체적 경합관계를 써놓은 건데 채점기준표에는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뭘로 볼 수도 있어요. 한 번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음번에 나아가서 죽이는데 성공하면 이거 형법의 죄수로는 게 앞부분에 예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전체 하나의 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예비를 뒤에 있는 살인미수에 그냥 흡수시켜가지고 전체 하나의 살인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써도 전혀 틀린 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가 하나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구색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거는 칼 들고 찔러 죽이는 거고 뒤에 거는 독약 먹이는 거니까 범위 갱신으로 포섭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러운 걸로 봐요. 그래서 그나마 갑은 2개 있으니까 써주고 을, 병은 을은 뭐 없는 거고 그냥 병은 하나니까 그냥 정리만 하나 써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실관계로 가죠. 자, 양과로 2번으로 가셔가지고 문제. 자, USB 녹화 영상 증거 능력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과로 2번도 만약에 밑에 설문을 안 읽고 그냥 위에 첫 줄부터 써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양과로 2번에서도 무슨 형법 죄책을 막 머릿속에서 검토하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추천하는 게 뭐야? 밑에 있는 설문부터 먼저 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과로 2번에서는 내가 형법의 죄책은 검토할 필요 없어요. 그쵸? 뭐만 잘 검토하시면 돼요? 절차법 관련해서 녹화 영상의 증거 능력 관련만 잘 찾아 읽으면 되잖아요. 문제 분석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우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밑에 설문부터 읽으라고요. 여러분들 시험도 문제 사실관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쯤 되면 새로 하는 얘기는 다 없어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형소에서 배운 걸 리마인드 해보세요. 지금 문제가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형소법 딱 증거법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걸 생각하시면 증거 능력 개념, 법정에서 범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죠. 그리고 증거 능력은 뭐다? 법정의 자격, 법정주의예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시험에서 문제 내기도 좋은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반면에 증명력은 자유심증이기 때문에 자유심증 원칙은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수도 없고 객관적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올 것도 없는 거죠. 자유심증주의 제한만 나오는 거지. 자, 다시 증거능력 올라가지고 그럼 증거능력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는 게 지금 뭐 이제 안 써도 되죠. 308-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309조 자백 배제 그리고 317은 항상 309랑 붙어 다녀요. 자백이면 309, 자백 외 진술은 317이고 임의성 판단은 똑같죠. 그리고 전문 법칙 310-2잖아요. 자, 그리고 규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수증이면 증거 능력 없는 거고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진술이어도 증거 능력 없는 거고 전문 증거여도 증거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주의이긴 한데 우리 법의 지금 체계가 이러면 있다가 아니라 이러면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 풀다가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검토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는 게 있냐를 찾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검토해봤더니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으면 결론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정주의예요. 없는 거 그럼 걸리는 게 없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야?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증거 능력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진술 증거해야 돼요. 309조가 자백 진술, 317조 자백 외 진술, 진술임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뭐야? 전문 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문 증거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진술 증거일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 사실이니까 어쨌든 진술 증거해야 되잖아요. 둘 다 어쨌든 309조든 310-2든 진술 증거를 전제로 그럼 반대로 뭐야? 비진술 증거 물증이면 309조나 310-2는 검토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물증이고 비진술 증거다라는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 두 개는 검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검토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진술 증거는 들어가죠. 문제 푸는 요령이요. 물건이 나오면 위수증만 잘 검토하시면 돼요. 물론 물건 자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또 뭐야? 물건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내가 위수증을 검토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무슨 문제야? 증거법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야? 위수증이 적용되려면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논해야 되니까 압수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강제 처분 적법성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지. 증거법을 논하는 건 뭐야? 이게 위법하다는 위법 절차다른 위법 수집 절차라는 검토가 나오면 거기다가 그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 부정됩니다. 308 그냥 한 줄 붙이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수증 케이스는 결국은 강제 처분, 강제 절차 적법성 논하는 문제지 증거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증거 능력 문제 푸는 건 잡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그냥 형사법 수업에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USB 녹화 영상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진술 증거일 수도 있고 비진술 증거일 수도 있고 아예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진술 증거에서 비진술 증거에서 견해들이 붙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양갈 2번 보죠. 복통이 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잘못 준 거면 막 이제 구청에 신고하고 막 해야 되니까 종업원 B에게 CCTV 녹화 영상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한다면서 거절이죠. 그럼 사장님이 명시로 보여주지 말라고 해서 원래 종업원은 보여줄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자 A는 B에게 3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으로 가면 좀 복잡해요. 이게 뭐 부정한 청탁이냐 막 이런 문제도 나오고 좀 애매한데 우리는 형법하고 상관없으니까 형수만 잘 읽으시면 돼요. 자, 설득하였고 B는 이를 받고 녹화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A는 자, 근데 뭐야? 사장이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종업원이 돈 받고 막 멋대로 보여준 거니까 뭔가 적법 절차는 아닌데 이게 지금 수사기관이 한 게 아니라 사인인 피해자가 찾아가서 한 거죠. 그러면 딱 바로 뭐가 나와? 이게 위수증으로 포섭이 될 것 같으면 바로 딱 쟁점이 사인의 위수증이고 판례 태도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영향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 나오겠죠? 자, 뒤에 보시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그 녹화 영상이에요. 자, 어떤 녹화 영상? 병이 살인 관련해서 맥주에다가 독약을 넣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찍은 거죠. 그야말로 딱 무슨 쟁점이요?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이에요. 진술 증거설, 비진술 증거설, 검증 조서, 유추 적용설, 명시 판례는 없습니다. 그냥 간통 목적, 아니 공갈 목적으로 간통 영장 찍은 사진의 증거 제출을 허용한 바 있다 소개만 해주고 생각건대 검토는 역시 어느 걸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잡힐 거고요. 자, 그다음에 쭉 보시면 B로부터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넘겨받아 경찰에 병을 고소하면서 USB를 제출했죠. 병은 수사 과정에서 제초제를 먹인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공모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사기관에 제출된 USB에 담긴 녹화 영상이 이렇게 이제 공소제기 후 공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됐죠? 부인하는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 능력을 논하시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3개 걸릴 만한 거 검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309조 케이스는 웬만하면 사례 포섭이 잘 안 되죠. 일단 얘는 그냥 날아갈 거고 결국 걸리는 건 여기예요. 자, 일단 뭐가 없어요? 수사기관이 이 USB를 압수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영장을 받은 게 없죠. 영장주의 관련은 항상 사례풀이 기본은 뭐야? 사실관계에서 사전영장을 받은 게 있냐 없냐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사전영장을 받은 게 있는 케이스냐 없는 케이스냐를 구별해서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문제풀이니까 지금. 당연히 뭐야? 받은 게 없으면 영장주 예외 검토하셔야죠. 자, 그리고 영장주 예외 내 머릿속에서 검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약간 전제요건 쳐내듯이 218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조문이 218이 제일 뒤에 있다고 마지막에 검토하시면 안 돼요. 218 이미 제출물 압수에 해당하는 데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례풀이에서는 한 이 3개 정도 딱 검토하면 맞아 떨어진다 그랬죠? 210조 1항 2호 현장 체포 현장 압수, 217조 1항 긴급 체포시 압수, 210조 3항 범죄 장소 압, 이 3개 걸리는 거 있는지 병렬적으로 검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18을 왜 먼저 논한다고요? 218은 사후영장 발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나머지 3개는 사후영장 발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사실관계에서 사후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명시 진술이 없더라도 218로 포섭하면 가정없이 바로 적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얘들로 검토해버리면 사후영장 발부 같은 게 명시 진술이 없으면 기재가 없으면 사후영장을 받았음을 전제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 적법성을 따질 때, 증거능력 따질 때. 당연히 이거부터 따지는 게 맞죠. 이걸 먼저 검토해주고 나머지 추가 검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검토할 때 핵심 뭐 유류물 같은 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218조를 이미 제출물 압수라고 외우니까 뭔가 적극적인 제출이 있어야만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문 보시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 소지 보관 제출이라고 써있죠.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수사기관이 멋대로 압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누락하시면 안 되고 다 기출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영장주의에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나오면 본건 별건 같은 거는 별건 압수 위법성 같은 경우는 원칙이 되는데 항상 문제되는 거고요. 자, 영장을 이제 받은 게 있으면 제일 먼저 검토할 건 뭐예요? 되든 안 되든 영장의 효력 범위 검토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영장 기재된 본건과 무관한 별건, 아예 판례가 있죠. 이제 최신 판례가 본건 별건 판단 기준 키워드가 잡힙니다. 판례로. 판례태도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쪽에서 판단하는 그 판례 있죠. 이미 그것도 암기가 끝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효력 범위 벗어나는 거 없다 치면 추가로 역시 논하는 게 뭐야? 집행 절차로 가야지. 그래서 뭐 야간 집행의 위법성이니 전자기록 같으면 106조 3항 본문 단서 원칙이냐 예외냐 거관련해서 뭐 참여권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집행 절차의 적법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같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압수를 했어요. 그럼 이 압수 자체가 만약에 영장주의 위반한 거다 해버리면 그냥 바로 이수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제출에 있어가지고 영장 없이 제출하는 거 소지 소유자 보관자가 지금 USB 들고 제출한 거니까 그냥 바로 218이잖아요. 이미 제출물 압수로서 이 압수 자체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사후영장 같은 거 검토할 필요도 없죠. 자, 그거 한 줄 간단히 써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녹화 영상을 보고 넘겨받음이 제출자가 그 사전에 넘겨받음에 있어가지고 사장이 보여주지 말라는 거 그 의사에 반해가지고 종업원에 돈 주고 빼돌렸잖아요.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이 경우에 308-1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고요. 판례태도를 포섭하라고 하죠. 검토도. 근데 검토 결론은 판례태도 절충설 이 증거를 씀으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증거 사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처벌할 필요성 등 공익과
사장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몰래 넘겨 빼돌림으로써 침해되는 그 사장의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전자 공익이 더 크므로 308-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로 빠질 겁니다. 사인의 위수증 역시 위수증 적용되지 않는다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잡은 거 있죠?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진술 증거설, 비진술 증거설, 검증 조수 유추 적용설. 판례 태도는 뭔지 모르니까 소개만 하고 검토는 어느 걸로 가도 상관없대. 마무리는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 조수 유추 적용설로 갔으면 312조 6항에 따라서 촬영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진술 증거설로 갔으면 실제로 1항 내지 4항을 또 따져가지고 포섭한 다음에 전문법칙 예외 설시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비진술 증거로 뺐으면 물증인 거니까 전문법칙 따위 적용될 여지 없고 위법 절차 수집 아니고 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인정된 이상 그냥 증거는 있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을 간단히 쓸 것 같으면 역시 비진술 증거로 빼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 예외까지 써주고 싶다 그러면 검증 조수 유추 건설 정도로 빼는 게 제일 무난한 답안이고, 진술 증거설로 빼면 너무 답안이 복잡해지니까 실제 답안에는 그냥 비진술 증거설이나 검증 조수 유추 증거설 둘 중에 하나 내가 쓰기 편한 걸로 택해가지고 쓰라고 하죠. 자, 근데 안 끝나요. 증거 관련해서 항상 역시 누락 주의해야 되는 쟁점이에요. 사본해지. 이거 지금 복사본이잖아요. 촬영한 원본 파일이고 그걸 복사해서 USB에 담은 거니까 이 USB에 담긴 지금 녹화 영상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럼 사본의 증거는요, 역시 딱 답안에 쓸 거 법리기지 세 줄은 암기가 돼 있어야죠. 최량 증거 법칙에 따라 원래 원본만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을 잡아버리세요. 원본 존재, 원본 제출의 불가능 현저 곤란, 원본과 사본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사본이지만 원본에 가름해서 증거 능력 인정될 수 있다까지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관련 지금 배점 20점이에요. 지금 말한 쟁점이 몇 개인 거예요? 총 4개입니다. 그 분량 조절해가지고 딱 시간 절약해서 빨리 써야 돼요. 왜냐면 다 이제 기본적인 법리는 머릿속에 암기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해설 보시면. 자, USB 녹화 영상 관련해서 해설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게 위수증으로서 증거 능력 부정될 거냐, 반가로 1번. 일단 압수 자체를 간단히 하나 검토하는 거죠. 역시 실제 답안은 한 줄만 잘 쓰시면 돼요. 소지자인 병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으니까 영장 안 받았더라도 그 압수 자체는 적법하다 해서 218조 조문적시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반가로 2번으로 갑니다.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에도 308-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학설 써놓은 거 보세요. 부정설, 긍정설, 그리고 절충설은 내용을 써줘야 돼요.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쟁점 키워드를 딱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설, 부정설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니까 긍정설은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인 거고, 부정설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견해라고 읽는 사람 입장이 특정이 되는데, 이거는 절충설로만 써버리면 어느 경우에 한해서 긍정하고 부정하는지가 특정이 안 되죠. 이건 특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충설은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한해서 긍정하고 부정하는 절충설, 이렇게 쓸 내용을 딱 그냥 특정해서 특정할 내용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익사익 비교 형량, 말은 공익사익이지만 당연히 판례 키워드가 암기가 돼 있어야죠. 그리고 생각건데 판례 태도 타당하고요. 자, 이렇게 비교 형량에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써놨으니까 사안 포섭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우리 사안에서 달성하려는 공익, 우리 사실관계에서 침해되는 사익에 대한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추는 비교 형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절충설에 따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사안포섭 누락입니다. 그래서 문제지 딱 펴놓고 문제 있는 사실관계 대충 따가지고 구색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안도 웬만하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죠. 처벌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 같은 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수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가서 이거는 직접 찍은 현장 사진의 써주고, 이런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밑에 학설 보시면 비진술 증거설, 진술 증거설, 312조 6항이죠. 검증 조수 유추 적용설, 판례 명시 판례 없어요. 이거 소개만 합니다. 모든 책에서 이 판례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판례가 무슨 설의 입장에서 표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평가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검토는 여기는 비진술 증거서로 빼놨죠. 답안을 가장 짧게 치고 가고 싶다 그러면 비진술 증거서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진술 증거니까 전문법칙 적용되지도 않으니까 무슨 전문법칙을 설치할 필요 없죠. 만약에 검증조서 유추정서를 썼으면 검증조서 유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나서 그 다음에 법리기재 뭐가 추가돼야 돼요? 312조 6항을 베끼셔야 돼요. 베껴놓고 316항에 따라서 촬영한 사람의 진정성립 인정을 요건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이 들어가요, 답안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을 쓰는 건 뻔하죠. 그래서 최량 증거 법칙 키워드 잡아주고 그냥 세 가지 요건으로 가세요. 원본 존재, 원본 제증 불가능 현저 곤란, 원본과 사본과의 동일성. 그리고 여기도 포섭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 요건을 갖췄음을 전제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게 가정으로 답안 쓰셔도 되고, 있는 사실관계 그냥 최대한 써가지고 이런 뭐 동일성 부정한 조작 등의 특별한 사정 없으니까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해서 최종 종국적 결론 쓰셔도 됩니다. 이걸 어느 걸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요건을 갖춘 걸 전제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물어보는 건 증거 하나인데 배점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10점짜리면 쟁점 2개 정도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점당 쟁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쟁점이라는 게 학판검을 쓰는 걸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규정이나 판례 딱 하나 정도 적시해주고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점이니까 그냥 기본 서너 개 정도는 최소한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4개 적어 쓰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가죠. 다시 문제로 가가지고 양가로 3번입니다. 갑과 을의 죄책이고 아까 설문 4번 찾은 거 확인도 하면서 가야죠. 갑은 경찰이 자신과 병과의 공모 여부에 관해 수사한다는 말을 듣고 정에게 전화해서 녹화 영상 삭제해주고, 증거인멸이죠. 만약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 증인으로 출석, 허위진술 부탁, 자, 이에 따라 승낙해서 교사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 삭제, 증거인멸죄죠. 그리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거짓 진술, 이거 그냥 아예 세트로 묶어 다니죠. 범인 은닉과 위계 공지방이에요. 각각 판례 들어가죠. 적극적 조작이 들어가야만 인정하지 단순한 묵비 진술만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는다잖아요. 판례 표현은 다르지만 취지는 똑같죠. 그래서 범인 은닉도 이 사안에서 뭐야? 단순한 허위 진술이지 막 증거 적극적 작출 같은 게 안 들어간다 검토해서 범인 은닉도 안 된다, 위계 공지방도 안 된다, 판례 써주고 포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야? 선서하고 나서 증언 거부권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 위증죄 관련해서 무슨 쟁점? 증언 거부권을 미고지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하냐 관련 판례태도 딱 잡아야죠. 이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게 증언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와 초래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가지고 위증죄 성부를 달리하는 게 판례고요. 딱 우리 사안이 뭐야? 이 판례 설명할 때 맨날 듣는 얘기시죠? 적극적 교사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위증을 합시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증죄 충분히 성립한다로 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는 하나 딱 잡고 가셔야 돼요. 물어보는 건 형법이지만 우리는 형사법이니까 일단 이 아저씨한테 증언 거부권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간단히 치고 가는 거예요. 쟁점 정리로. 그래서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이고 있으니까 이제 고지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된다가 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형소 얘기를 간단히 써주고 가는 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답안으로 바로 가죠. 근데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와가지고 자, 설문 3에 대하여로 가고요. 당연히 정범의 정해죄책을 잡아야 교사범의 갑죄책을 논의할 여지가 생기죠. 자, 판가로 1번입니다. 녹화 영상 일부 삭제한 거 그냥 증거인멸이에요. 모범 답안이니까 규정 베끼고 포수 이렇게 차근차근 써놨지만 실제 시험에 쓰라 그러면 그냥 증거인멸했고 전처니까 현재 친족 아니어가지고 무슨 친족 처벌 특례 같은 거 적용될 여지 없어서 증거인멸죄 성립한다 괄호하고 조문적 시 정도만 해요.
실제 답안에서만 2줄 나오겠죠. 자, 어쨌든 증거인멸은 되고. 자, 반가로 2번으로 갑니다. 자, 양가로 1번 제목, 양가로 2번 제목 보세요. 이런 식의 허위 진술은 역시 이것도 아마 채점기준표가 그 죄를 하나만 검토한 것 같은데 둘 다 쓰는 게 맞아요. 걸릴만한 것도 다 쓰는 거죠. 사례답안에서. 위계공직방, 범인은닉, 판례 써주고 판례 써주고 단순히 그냥 이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다. 각각 성립하지 아니한다요. 판례 외울 멘트가 판례 자체가 길기 때문에 양가로 1번 같은 경우도 이거 중요 판례 A급 판례예요. 이미 최근 모의고사 지금 나온 거고 그럼 다음 시험에 무조건 정리하고 들어가는 판례거든요. 쓸말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이 판례를 내가 답안에 딱 법리 기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모범 답안에 지금 최대한 줄여놓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줄여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딱 이 정도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판례 법리 소개할 정도는 이미 암기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베스트인 거고 그게 잘 안 잡히면 이렇게 모범 답안 참고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거 정리하려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정리하는 게 여러분 몫인 거고 둘 다 안 되고요. 자, 판가로 3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문단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형법 시험이면 굳이 형법 답안이니까 형소회계는 당연히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형사법이에요, 지금. 형법, 형소 통합입니다. 무조건 쓰는 게 맞아요. 일단 형소법 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뭐야? 고지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고지해라라고 형소법에 써 있는데 우리 사안에 이런 고지를 안 해버렸네? 그러니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태도 키워드는 뭐야? 사실상 침해죠. 자, 그리고 사안포섭. 부탁에 따라 교사받고 사전에 결심해서 들어간 거니까 가정이 들어가죠. 설령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뻔히 위증했을 거다. 따라서 사실상 침해 안 됐으니까 위증죄는 성립한다로 가요. 자, 정범해지 죄책이 잡혔으니까 2번 갑죄책에서 일단 치고 갑니다. 제한종속 형식에 따를 때 정범에게 위계공직방 범인은닉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속될 불법이 없죠. 갑 교사범에게 위계공직방 교사, 범인은닉 교사 성립할 여지 없다로 가요. 자, 그리고 이거 질문 은근히 하시던데 여러분들 위계공직방 그러니까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라고 써도 돼요. 사례답안은 그냥 그 정도는 써도 되는데 가장 원칙적인 정답으로서 죄명은 뭐야? 지금 써놓은 거 있잖아요. 범인은닉 교사죄예요. 이거 어디 써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험장용 법전 제일 뒤에 보시면 죄명 예규 있어요. 죄명 예규 딱 읽어보시면 교사 방조 요렇게 죄명 쓴다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죄에다가 교사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확한 죄명은 위계공직방 교사죄 범인은닉 교사죄입니다. 죄명도 여러분들 위계공직방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풀었어도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죄명은 형법 죄명표에 위계공직방 죄라고 써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시험정의 법전 찾기도 편한 게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냥 마지막 펴가지고 형법 죄명에 써있는 거 그냥 표현 빨리 눈으로 훑어보고 괜히 찝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고 확인하고 예규에 써있는 대로 쓰면 예규에 정해진 대로 규정에 써있는 대로 베껴 쓴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댓글 못 걸어요. 오히려 풀어 쓰고 변형해 쓴 거에 대한 댓글이 걸릴 여지가 있어도 그냥 예규에 이렇게 죄명을 쓴다라고 정해진 대로 쓴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댓글 못 겁니다. 괜히 찝찝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서 베끼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반가로 2번 증거인멸교사, 반가로 3번 위증교사도 표현은 다르지만 법리는 똑같죠? 증거인멸, 위증 전부 다 당해 피고인 범인 본인 정범적 격은 부정되는데 남을 교사에서 했을 때 교사범은 성립될 수 있는지 긍정설, 부정설. 판례 키워드도 비슷해요.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정범은 안 되지만 교사방조는 된다고 하죠.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판례 긍정설, 긍정설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교사된다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되고 위증교사 된다. 당연히 뭐 검토를 부정설로 빼가지고 정범이 안 된 이상 공범도 될 수 없다 해서 안 된다 쓴다고 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문 4번이에요. 자, 일단 법리기재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어요? 323조 2항이 써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은 그냥 1, 2항 같이 써버렸죠. 이거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의 선고. 형 선고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무죄면 무슨 형 선고할 것도 없죠. 자, 유죄 판결의 이유입니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추가로 뒤에 2항이죠.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써야 돼요. 실제로 판결문의 목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신문 과목도 하니까. 소송관계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목차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입니다. 이 2항의 해석론. 이건 객관식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주관식으로 중요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객관식용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공부했던 걸 역으로 좀 떠올려가지고 막 썼어야 되는 답안이 이건. 자, 2항의 해석입니다. 끊어서. 자,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란, 이거 객관식 지문이에요.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과 같은 걸 말하는 거지, 단순한 범행의 부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부인 취지 진술을 배척하고 유죄 판결 때리는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입니다. 두 번째,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이유 사실은 필요적만을 말하지 임의적은 해당하지 않아요. 임의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임의적 감면 사유에 대한 주장을 날려버렸을 때 그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유 안 써도 323조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사안포섭이죠. 1번, 2번 끊어야죠. 자, 뭐예요? 증거인멸에 있어가지고 인멸한 적 없습니다는 무슨 위법성 책임 조각이 아니죠? 나 그 범죄 안 했습니다. 단순한 범행의 부인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 범행의 단순한 부인에 대해서 판단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가지고 판결 이후에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이 부분 판단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323조 2항 위반이 아니라 적법하다로 끝나고요. 반가로 2번입니다. 이게 바뀌었죠? 심신미약을 기존에는 감경한다여서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역시 그 규정을 베끼시면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 걸 베껴주고 우리 형법 10조 2항에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인 거 어떻게 돼요? 이 주장에 대해서 날려버린 거 구구절절히 쓰지 않더라도 적법하다요. 그래서 결론은 적법하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323조 2항 해석론이 우리가 주관식용으로 막 구구절절히 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답안을 썼어야 돼요? 일단 323조 베껴주고 그 객관식용으로 공부했던 걸 떠올려서 써야 돼요. 그래야 판단해서 답을 맞추는 거 위주로 갔어야 되는 답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문으로 가는데 좀 쉬었다가 2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